자,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진의 진짜 시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 김진 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뭐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 한 30분 가량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에도 얼마나 시장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뭐 시장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생각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 뭐 시장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지난번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을 찾은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생각할 때 뭐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모두 다 한 저점에서는 한 18%에서 20%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지난번 저점이 의미 있는 저점이냐 아니냐, 진바닥인가. 예, 네. 그걸 판단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 S&P나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S&P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지난번에 급락을 통해서 과연 그 급락한 수준이 어떠한 펀더멘탈만큼을 반영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과서적인 정의를 보면 네. 불황이라고 하면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두 개 분기. 불황이라고 합니다. 네. 1992년 이후에 미국은 딱 두 번의 불황이 있었거든요. 이게 처음이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S&P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한 49%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네. 그런데 이번 증시는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19일부터 한 3월 23일까지 약 34% 정도의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림잡아 생각할 때 불황, 전면적 불황의 가능성, 리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약 한 70% 정도를 반영한 상황이라고, 리세션을 70% 정도를 반영한 상황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리세션이 오게 되면 아마 지난번의 저점은 의미가 없는 저점이고 추가적인 하락 랠리가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전면적 불황이 아니다, 리세션이 아닌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 저점은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두 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하면 1분기는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2분기 또한 주저앉을 것인가가 이제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가장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코로나 사태,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예. 미국 확진자 수는 뭐 줄어들질 않는 것 같은데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돌려서 제가 돌려서 우리나라를 좀 중심으로 한번 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네. 사실 전면적 불황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경제학자들도 맞추지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좀 측정을 해보는 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황은 사실상으로 금융위기나 IT 버블처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불황이 아니라 인위적인 경제활동 중단에 의한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면 불황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경제활동은 복귀될 거고, 오히려 이연 수요라고 하죠.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지 못했던 수요가 그 다음 분기에 더 많이 이루어질 수 폭증해서 있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리세션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전면적 불황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힌다 안 잡힌다의 기준은 확진자 수의 감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확진자 부분을 수의 보고 계시는 감소보다는 거예요?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확진자 수가 0에 수렴해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예. 지금 저희 나라는 분명히 확진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전면적인 사회활동은 우리나라도 여전히 통제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진자 수가 정말 50명, 40명, 0에 가깝게 수렴할 때, 그럴 때 이제 사회적 통제들이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래야 이연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정책들은 짧으면 한 달, 네. 길면
분기 정도의 사회 활동의 중단에 따른 영향을 메꿔주기 위한 재정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부터 이렇게 판단이 안 된다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양책으로 필요가 없어질 것 같고요. 당연히 2분기 연속으로 GDP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전면적 불황은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그러면 글로벌 경기 자체의 전면적 불안 가능성의 바로미터가 뭘까?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중국보다는 사실은 저희 나라가 가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0에 수렴한다고 하면 중국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0에 수렴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글로벌한 전체 경기에 대한 반응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글로벌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약간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경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0에 수렴하게 한다면 이건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많은 의사분들이 계절성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보면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의한 확진자 수의 증가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위기는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인위적인 경제활동 중단에 의한 위기라고 본다면 전면적 불안 가능성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사태가 완전히 뭐 사라졌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제 이른 시점이다 보니 그리고 말씀해주신 뭐 그런 시나리오를 가늠해서 시장을 좀 연계시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이게 저점이 어딘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언제나 이거는 뭐 답이 없었지만요. 추후에나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겠지만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지금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네네. 또 1조 원 넘게 사는 거 보셨을 예. 거잖아요. 저점이냐, 뭐 반등을 추세는 전환이 됐느냐, 뭐 네. 이런 시그널들이라도 좀 나오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어제부터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지금 올라왔던 최근에 한 바닥에서 한 18%에서 20% 정도 네. 올라왔던 게 어떤 국면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규명하는 방법이 사실은 매크로적인 방법, 뭐 이런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매크로 지표는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의외로 쉽게 답을 주는 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술적인 방법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추세의 반전은 에너지의 반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힘보다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할 때 추세가 반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락하는 각도보다 반등하는 각도가 가파를 때 그럴 때 이제 바닥을 찍고 추세가 반전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S&P 500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볼게요. S&P 500 지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보시기 쉽게 이렇게 선으로 그어놨는데요. 아직까지 보시면 하락하는 각도가 지난번 어제까지 반등한 그 각도보다는 가파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까지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는 기울기와 올라가는 기울기를 비교해 봤을 때 올라가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좀 완만합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국면 자체는 어제까지는 반등을 진행했던 구간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어제부터 저희 시장은 하락했고 간밤에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이거는 1차적인 반등이 마무리되었구나 정도로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밑에서의 한 20%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다시는 지금부터는 조금 오히려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다른 측면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그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간밤에 미국 지수는 한 4%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하지만 변동성 지수의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높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고 네. 급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변동성을 위험지표로 보면서 많이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요. 증시가 빠지면 변동성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변동성 지수의 원론적인 의미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변동성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수직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 변동성이 최근 며칠간 보여주고 있는 동향으로 볼 때 수직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네.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뭐 다 아시는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요. 어저께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선 위에서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의 흐름조차도 마찬가지로 21선 위에서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은 마무리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급락을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요. 지금 현재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네. 조언 한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앵커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사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네.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락하면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잘만 사면 단기 수익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가 예상한 것처럼 변동성이 높게 증대되지 않으면서 시장이 조정 상태를 보이면 가격 메리트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가격 메리트를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건 트레이딩의 기회가 좋지 않다라는 뜻일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개별적인 종목, 개별 이슈적인 테마적인 종목 이런 종목들은 괜찮겠지만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차별적인 종목들의 상승작을 이제 생각해서는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할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말씀 기억해두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장 김진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출발 마켓온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